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격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는 산책이 몸에도 마음에도 참 좋다고들 하지요. 편안한 신발을 신고 동네 어귀나 흙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게 개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발바닥에 닿는 땅의 기운과 뺨을 스치는 바람, 그 단순한 리듬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소중한 생각들을 떠올리곤 하지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걸었습니다.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딱딱한 이론만 파고드는 학자가 아니었지요. 제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무 그늘 아래를 거닐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그가 사랑한 진짜 공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서양 철학의 거대한 뿌리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를 근엄한 위대한 스승이라 부르기보다 걷기를 사랑했던 지혜로운 노신사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별명은 참 재미있습니다. 혹시 소유학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자가 섞여 있어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아주 낭만적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소유란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는 답답한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긴 회랑을 거닐며 끊임없이 대화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산책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답니다. 참 멋진 풍경이지 않습니까? 스승이 앞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제자는 받아 적기만 하는 지루한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으며 꽃을 보고 함께 걸으며 하늘을 보고 문득 떠오른 인생의 의문들을 편안하게 주고받는 시간이었지요.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젊은 날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풍경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으며 하나씩 주워 담아야 할 때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그대의 삶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끝에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음의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그와 함께 인생이라는 숲길을 천천히 걸어볼까요? 그 긴 여정의 시작은 그가 17살 소년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17살 때를 기억하시나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고 가슴엔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아리스토텔레스도 바로 그 나이에 인생의 큰 결심을 합니다. 고향인 마케도니아를 떠나 당대 지식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로 유학을 떠난 것이지요. 부모님 품을 떠나 낯선 타향으로 가는 백길 위에서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아마 가슴 벅찬 설렘이 더 컸을 겁니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전설 플라톤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플라톤은 60살로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무려 43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두 사람의 만남. 이것은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치열한 만남이었습니다. 플라톤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시골 청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요. 그는 스승을 하늘처럼 모셨습니다. 최고의 지성 곁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을 테지요. 그렇게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하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스승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제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갈등의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스승 플라톤은 늘 하늘을 보라 했습니다. 현실 세계는 가짜이고 저 너머에 있는 이데아만이 진짜라고 가르쳤지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눈앞에 핀 붉은 장미꽃 한 송이, 갯벌을 기어다니는 게 한 마리. 지금 내가 발 딛고 선 이 현실이 가장 소중하고 진실하다고 믿었지요. 명화 아테네 학당을 보면
이 차이가 아주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승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으로 땅을 누르고 있지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스승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 이것은 제자에게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은 죄송함도 느꼈겠지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유명하고도 비장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스승인 플라톤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더 사랑한다. 참으로 멋진 말 아닙니까? 이 말은 결코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승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라 여겼습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요. 순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자기 주장을 할 때 우리는 서운해하기보다 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하고 대견해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거목이었던 스승의 그늘을 벗어나 그는 홀로 서기를 준비했습니다. 플라톤이 세상을 떠나고 그가 20년간 정들었던 아테네를 떠날 때 그의 나이는 이미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지혜를 가득 채워 떠나는 길. 하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왕, 바로 알렉산더 대왕과의 만남이지요. 고향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쳐달라고 그를 초빙한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새끼를 키운다는 말 아시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심정이 딱 그랬을 겁니다. 당시 알렉산더는 겨우 13살이었지만 이미 야생마를 길들일 정도로 배짱이 두둑했고 세상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야망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조용한 학자와 불같은 성격의 어린 왕자, 물과 불같은 두 사람의 만남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용한 숲속 마을 미에자에서 어린 왕자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왕자는 칼 쓰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스승은 시를 읽게 했습니다. 왕자는 땅을 넓히는 법을 묻고 싶었지만 스승은 식물의 뿌리를 관찰하게 했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힘만 센 왕은 폭군이 될 뿐이라는 것을요. 왕자여,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웅 아킬레우스의 용기를 배우되 그의 분노는 배우지 마십시오. 스승은 제자가 지혜로운 철인 군주가 되길 바랐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훗날 전쟁터에서도 베개 밑에 꼭 책을 한 권 두고 잤다고 합니다. 바로 스승이 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였지요. 하지만 제자의 꿈은 스승의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묻곤 했습니다. 선생님, 저 좁은 땅을 넘어 끝없는 동쪽엔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도를 짚어주었을 겁니다. 스승은 중용과 절제를 강조했지만 제자는 정복과 확장을 원했으니까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치열하게 토론하며 서로의 세계를 넓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왕위에 오르면서 수업은 끝이 났습니다. 젊은 왕은 창칼을 들고 세계 정복의 길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아리스토텔레스는 멀어지는 제자의 뒷모습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내 손을 떠난 화살이 관역을 마칠지 아니면 부러질지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제 제자는 떠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쉰을 바라보는 중년의 철학자. 그는 다시 꿈의 도시 아테네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의 황금기, 자신만의 학교인 니케이온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체력이 팔팔한 20대일까요? 아니면 경험이 무르익은 50대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짜 전성기는 바로 50살이 넘어 찾아왔습니다. 니케이온은 오늘날 대학의 조상님 격인 곳입니다. 하지만 엄숙한 도서관이 아니었지요. 그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만물 박사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부터 바닷속 물고기, 사람들의 마음까지
그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저 하찮은 벌레를 왜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럼 그는 웃으며 답했지요. 자세히 보게나. 저 작은 생명 안에도 자연의 경이로움이 숨어 있다네. 그는 해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달걀을 깨서 병아리가 자라는 걸 관찰하고 문어와 오징어의 다리 개수를 세었습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지에서 보내온 희귀한 표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강의 방식도 남달랐습니다. 아침에는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저녁이 되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 지식을 갈망하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 교양 강좌를 열었던 것이지요. 대중과 소통하려 했던 최초의 열린 대학이었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50대의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눈빛은 청년보다 더 빛났을 겁니다. 그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임을 말이지요. 그렇게 지식의 탑을 쌓아 올리던 어느 날 그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사는가? 이 모든 노력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가 내린 결론은 딱 한 단어, 바로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행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 로또 당첨 같은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딴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이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인생 지침서입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참으로 시적인 표현이지요. 따뜻한 날 하루 있었다고 봄이 아니듯 어쩌다 운 좋게 즐거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활동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써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나의 능력을 꽃피우며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나이 60, 70이 되어 지난날을 돌아볼 때 아, 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입니다. 젊은 날에는 짜릿한 쾌락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인생의 오후를 지나고 보니 어떠신가요? 가족들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친구와 나누는 진실한 대화, 내 양심에 거리낌 없는 편안한 잠자리,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 행복이라는 집을 짓는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조금 힘들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향해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이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같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용입니다. 여러분, 음식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요? 재료 다듬기보다 힘든 게 바로 간 맞추기지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적게 넣으면 싱겁습니다. 딱 알맞은 그 지점, 그 미묘한 적당함을 찾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겁이 너무 많으면 비겁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없어서 무모하게 덤비면 만용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비겁과 만용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황금 같은 균형입니다.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 쓰면 구두쇠가 되고 펑펑 써버리면 낭비가 됩니다. 그 사이에서 베풀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관대함이지요.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정했습니다. 중용을 지키는 것은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관역을 빗나가는 방법은 수천 가지지만 정중앙은 딱 한 점뿐이니까요.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방황하고 실수를 저질렀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균형 감각은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 몸으로 익혀야 하는 것이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바로 이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져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경거망동하지 않고 너무 슬픈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한번 꾹 참을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품격입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때 마음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니까요. 그리고 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소중한 사람들, 바로 친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 없는 삶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젊을 땐 술친구, 일친구가 많았지만 나이 드니 다 떠나고 없지요? 그는 우정을 냉철하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익을 위한 친구, 쾌락을 위한 친구. 이들은 돈이 떨어지거나 재미가 없으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진짜가 아니지요. 그가 말하는 진짜 우정은 선을 위한 우정입니다.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내가 아프고 늙어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우리는 이런 친구를 진정한 벗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런 친구를 두고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소금 가마니를 다 먹을 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 겪어봐야 안다는 진짜 친구.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래, 너 참 고생했다. 너는 늙어도 여전히 멋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벗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더 이상 두렵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노철학자에게도 거대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기원전 323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제자이자 든든한 보호막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32의 나이에 요절한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돌렸지요. 사람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맞습니다. 70여 년 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어야 했던 바로 그 죄목이었습니다. 역사는 잔인하게도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려 했습니다. 노년의 철학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감옥에 남아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비겁하다는 비난을 듣더라도 도망칠 것인가? 그는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떠나며 역사에 길이 남을 한마디를 남깁니다. 나는 아테네 시민들이 철학에게 두 번째 죄를 짓게 하지 않겠다. 첫 번째 죄는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이었고 자신마저 죽여서 아테네가 영원히 지성을 살해한 야만의 도시로 남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의 양심을 지켜주려 했던 마지막 배려였지요. 그날 밤 그는 정들었던 리케이온을 떠납니다. 수천 권의 책과 제자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어머니의 고향인 칼키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평생 일군 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나는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멀어지는 아테네의 불빛을 바라보는 62 노인의 어깨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제왕의 스승에서 이제는 쫓기는 망명자가 된 신세.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망명 생활 1년 남짓, 지병으로 몸이 시들어가던 그는 직감적으로 이별의 시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의 유언장이니 뭔가 대단한 철학적 비법이 적혀 있을 것 같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유언장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온통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먼저 후처 헤르필리스를 챙깁니다.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기억한다. 살 집과 가구, 돈을 넉넉히 챙겨주어라. 그리고 당시 말하는 도구 취급을 받던 노예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 노예들을 다른 곳에 팔지 마라. 때가 되면 모두 해방시켜 주어라. 그는 마지막까지 따뜻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 뭉클한 부탁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먼저 떠난 첫 번째 아내 피티아스의 뼈를 가져와 내 뼈와 함께 묻어다오. 평생토록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죽어서라도 함께하고 싶어 했던 순정파 로맨티스트. 알고 보니 그는 차가운 논리학자가 아니라 속정 깊은 따뜻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원전 322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제자 알렉산더는 요절하여 제국을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마음을 정복하려 했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을 남겼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마지막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라. 그것이 인간의 도리다. 자, 여러분,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긴 산책 어떠셨나요? 2400년 전의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고민은 오늘날 우리의 고민과 참 많이 닮아 있지요.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향기를 음미할 줄 아는 지혜의 시간이 온 것이니까요. 그는 철학이 놀라움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보며 감탄하듯이 말이죠. 우리도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를 보고 감탄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늘 만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그 마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푸른 봄날입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나면 다시 여러분의 일상이 시작되겠지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한 철학책입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오신 발자국 하나하나가 모두 빛나는 지혜의 기록이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친구여, 그대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가장 그대다운 모습으로 행복하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지혜와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